자, 그럼 시장 한번 쫙 정리를 해보면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힌트 오늘도 역시나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오시면서 비 맞으셔서 다 젖으셨다고. 네, 흠뻑 젖었습니다. 네, 그거를 다리를 밑에서 계속 이렇게 흔들고 계시면 마릅니다, 금방. 아주 가만히 있어야죠. 계속 흔들면서 방송을 하면 좀 네, 비가 갑자기 너무 쏟아져 갖고 예. 이제 빗물이 이제 바지에 젖으면 아시잖아요. 이제 빗물이 바지를 쭉 타고 이제 계속 올라옵니다. 올라오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에어컨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리 부분이 상당히 좀 비가 춥네요. 언제 올지 얼마나 올지 잘 모르겠는 요 날씨처럼 시장도 그렇죠. 어떤 소나기가 지금 엄청 옵니다. 어떤 테마가 오를지 내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장. 오늘 시장을 한번 쫙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코스피는 19.6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 2,528포인트 정도 수준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외국인들은 장 초반 현물을 매도했지만 선물 매수, 그리고 기관은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로 출발했습니다. 전일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급등 영향 때문에 반도체와 장비주들 그리고 2차전지 강세 주도했고요. 그 외에도 철강과 인터넷 소프트웨어, 자동차 종합 상사, 그다음에 AI와 PCB, MLCC와 6개 소금 관련주들도 강세 출발했습니다. 지수가 갭 상승 출발했지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36%까지 이제 급등하면서 2007년 11월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게 시장이 별로 좋지 못한 환경인데요. 더군다나 이제 러시아의 모스크바 내 모든 공항 폐쇄 결정 알려졌고요. 벨라루스서 미국의 자국민 즉시 철수 촉구 소식이 아침에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뭔가 전쟁이 좀 더 뭔가 격화되는 뭔가 생겼나라고 시장에서 약간 좀 불안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선물도 매도세로 그때 정도에 돌아서면서 상승폭이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춤하던 시장은 10시 15분을 기점으로 다시 재반등을 줬는데요. 외국인이 선물 순매수 전환했고 코스피 200도 매수 전환했습니다. 다만 이때 반도체 소부장들이 이제 하락 전환으로 다소 돌아섰고, 그러면서 자동차와 부품주 그리고 건설과 화장품 등 일부 상승 전환하면서 업종 내에도 순환매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틀 연속 반등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음봉을 형성하면서 견고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외국인들은 장 초반 매도 출발 이후에 후반에 매수세가 다소 좀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에 운수장비나 유통, 금융, 전기전자를 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종목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코스닥에서 외국인들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서비스 업종 제외한 대부분 매도했고, 코스닥에서는 거의 대부분 업종도 매도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전일에 이어서 거래 대금이 부진했고,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 앞두고 짚은 광명세 유입이 되고 있고, 미국채 금리 상승 부담 등이 이제 지수 상단을 제한하기도 했는데, 다만 이제 중국 증시가 오들면서 상승 전환 후에 시장은 그래도 버텼다, 플러스권에서 버텼다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유입됐다기보다는 뭐 그동안의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여왔다면, 오늘은 또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심리가 유입됐다 볼 수 있겠고, 더불어서 미국 상무부가 중국 기업 27곳을 미검증 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대중국 규제 완화 기대를 높인 것도 우회적이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미국 상무부 관련된 쪽입니다. 영어 읽어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시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미국 기업 27곳을 미검증 리스트에서 제외했으니까 약간 싸움을 이제 싸우지 말고 일단 좀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일단 좀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했고요. 8월 미검증 리스트라는 거는 약간 뭐 규제나 뭐 막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풀어주겠다라는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8월 말에 레이먼드 미국 상무장관의 방중 일정이 있습니다. 이걸 앞두고 유화 정책을 약간 좀 내놓았다, 제스처를 내놓았다라 평가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0.6% 하락하던 상해 종합도 1% 상승세로 전환했고요. 심천 종합도 0.6% 상승했고, 홍콩 증시도 대부분 하락을 뒤로하고 1%대 상승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거기에서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더 안 빠지고 오히려 이제 다시 좀 버티는 그런 종목으로 됐다 볼 수 있겠고, 원달러 환율은 강세, 달러 강세와 위안의 약세 압력 완화의 영향에 1337원대로 다소 조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증권업도 강세를 보였고, 개인
게임 순매수 상위권에 위치했던 철강 금속도 상승 보였고요. 한국전력은 9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전기가스업 강세로 이어졌고 뒤이어서 전기전자는 삼성 SDI와 LG 에너솔루션 등의 배터리 관련 셀업체 강세가 나타났고요. 음식료 같은 경우는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CJ 시푸드와 사조 시푸드 등 수산물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비금속 광물이 가장 부진했고 8월 들어서 상승세가 지속됐던 통신업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개인 순매수세가 이어진 가운데 상승세를 했고요. 업종별로는 음식료, 담배, 일반 전기전자, 디지털 컨텐츠가 강세 보였고 시총 상위단에서는 역시 에코프로 그룹주가 일제히 강세였고 반면 반도체나 IT 하드웨어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테마주가 왔다리 갔다리 뭐 수산물 육계 뭐 저기 뭐야 초전도체 뭐 요런 뭐 맥신 요런 거 왔다리 갔다리 한 거 플러스 2차 전지 올라간 거 빼면은 시장에 별로 특징은 없었죠. 그렇죠. 네. 또 특이하게 반도체 관련주가 좀 빠진 거. 어제 엔비디아 오른데도. 네. 그래서 엔비디아 얘기 좀 이어서 해볼게요. 엔비디아발 AI 열풍, FCBGA 기판 수혜 기대감에 일부 관련주는 상승했지만 또 전반적으로는 네. 또 눌린 느낌이고. 네, 뭐 기판 관련주 일부가 좀 오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키움증권에서 오늘 보고서가 나왔는데 엔비디아발 AI 열풍이 계속적으로 불어지면서 결국 FCBGA 기판의 수혜를 주목한다라는 코멘트를 리포트로 냈고요. 엔비디아의 AI GPU가 이제 TSMC의 CoWoS 기술에 의존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CoWoS 기술이 뭔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가져와봤습니다. TSMC의 CoWoS 패키지 구조를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밑에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을 깔고 그 다음에 인터포저라는 게 중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SOC하고 HBM이 위에 이렇게 겹쳐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CoWoS 기술입니다. 여기에 이제 의존하고 있고 로직 반도체와 메모리 인터포저와 함께 실장 그러니까 이제 같이 겹쳐서 뭔가를 하면 성능과 원가, 전력 소모 등에서 장점이 큰 것으로 이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CoWoS 핵심적인 어떤 인터포저가 TSMC의 몫이긴 하지만 인터포저에 부착되는 FCBGA 그러니까 기판이죠. 이 부분에 대한 고성장세가 예상된다고 키움증권에서 리포트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AI GPU는 TSMC의 그 CoWoS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뭐의 약자냐면 Chip on Wafer on Substrate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브스트레이트 기판 위에 웨이퍼를 깔고 칩을 올린다는 거거든요. 이거에 관련해서 패키지 기술로 제공되고 있고요. A100과 H100 칩이 각각 TSMC의 7나노와 4나노 공정에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CoWoS 관련된 부분들은 3D 반도체 적층 첨단 패키징 제품 공준의 후반부 기술이고 그다음에 인터포저의 형태에 따라 실리콘 인터포저를 사용하면은 CoWoS에 S로 붙고요. 저렴한 유기 인터포저를 사용하면은 뒤에 R이 붙습니다. 그리고 소형 LSI 칩으로 장점을 절충한 게 있으면 L이라는 게 뒤에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CoWoS 방식도 뒤에 S가 붙느냐, R이 붙느냐, L이 붙느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보통 인터포저는 로직 반도체, GPU와 메모리, HBM 등의 서로 다른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에 집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별도의 기판이 이제 인터포저입니다. 그 중간에 아까 제가 그림에서 인터포저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는데 특히 이제 실리콘을 쓰는 실리콘 인터포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정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패키지 기판보다 미세 효율을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원가가 비싸겠죠. 그리고 대면적 제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AI GPU처럼 로직 반도체와 메모리를 인터포저에 함께 실장을 하는 것은 칩 간 거리가 가까워지고 많은 양의 배선이 가능하고 이제 면적이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칩 간 연결 속도가 빨라지면서 데이터 처리 속도가 향상되고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와 관련된 칩 솔루션으로 경쟁자가 어디냐면 인텔. 이 인텔은 EMIB라고 불리고요. 삼성전자는 이 관련된 CoWoS 기술을 삼성전자는 iCube라는 기술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SPIL이라는 회사는 이제 F4EB라는 불리고 있고 암코 같은 경우는 SWIFT, 스위프트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각자 부르는 좀 그게 다르긴 한데요. 그 부분을 패키징 쪽으로 이제 각자가 하고 있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에서 패키지 기판 업체들은 인터포저를 부착할 FCBGA를 제작하게 되는데 현재는 엔비디아 AI GPU용 FCBGA는 이비덴이라는 회사가 주도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AI GPU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FCBGA 공급도 나중에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업계 기술력을 감안한다면 지금 유니마이크론과 삼성전기가 EBDND를 이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4나노 이하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칩 수주를 확대하면 아마 삼성전기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키움증권에서 이제 리포트를 쓴 거죠. 이제 그게 나왔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오늘 대신증권에서 일부 IT 부품에 대해서 또 리포트가 나왔는데 조금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네. 3분기에 IT 부품사들이 역성장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장 확대 구간으로 진입하는 3분기다라고 대신증권에서 평가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계절적으로 3분기는 IT 쪽의 성수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전장,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향, 전장향 쪽의 매출 증가 때문에 믹스 효과가 나오는 부분이다 말을 했고요. 결국은 주가 관점에서 보면은 3분기 정도가 주요 산업의 바닥을 통과한다. 그러니까 IT 부품 중에서는 바닥을 통과하고 점진적인 실적 개선을 따라서 내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의 높은 성장을 반영할 시기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많이 빠져있는 IT 부품사 중에 스토리가 있는 것들은 이번 3분기에 주식을 좀 사야 되는 그 비중 확대의 시기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포인트에 그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나 애플의 신모델 출시가 될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3분기에 휴대폰 출하량이 글로벌 출하량이 전 2분기 대비 7.6% 증가하는 구간으로 3분기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삼성전기의 MLCC가 80% 초반에 가동률이 올라오면서 믹스 개선 효과가 나오고 영업이익률을 한 15% 전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같은 MLCC 회사라도 다른 MLCC 업체 대비 영업이익률이 15% 전후면 상당히 좀 수익성 개선이 상당히 좀 높게 형성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기가 상대적으로 MLCC 쪽에서도 좀 높은 영업이익률을 구가할 수 있다라고 대신증권에서 평가를 했고요. 3분기 영업이익은 뭐 삼성전기가 한 2,565억 정도로 전분기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봤고요. 내년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가까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40% 영업이익 증가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대신증권에서 가져온 평가인데요. MLCC 월별 평균 판매 단가 ASP 및 증가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가 이제 평균 판매 단가 ASP거든요. 네. 오른쪽 끝에 보시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죠. 막대 그래프 회색, 막대 네, 그래프 회색. 오른쪽 끝에 보시면 평균 판매 단가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연한 회색이죠. 네, 연한 회색입니다. 그래서 MLCC 평균 단가가 꽤 많이 올라왔고 전월비 증감률도 꽤 많이 올라와 있죠. 한 10% 정도. 그러니까 밴드 상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감률도 플러스권으로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고 절대 ASP도 MLCC 쪽도 가격이 올라온다는 점에서는 좀 업황은 상당히 좀 MLCC가 좀 좋아지는 분위기로 좀 가는 듯한 자료를 좀 낸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3분기 정도부터는 이제 PCB 업체의 실적 개선을 전망했는데 역시 이제 메모리 중심의 기판, 그러니까 DDR5 모듈, 그다음에 MCP, SSD, 그다음에 GDDR6 이런 매출이 성수기로 접어들고요. 전반적으로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볼 수 있겠고 계절적인 성수기에 진입하기 때문에 아마 메모리 중심의 어떤 기판 쪽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대신증권에서는 조금 상반기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심텍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또 하기도 했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MCNX 같은 경우도 휴대폰 부품업체 가운데서는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분에서 전장향 매출이 좀 크게 올라올 것으로 보면서 MCNX를 또 딱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을 80억 정도로 추정을 하면서 2분기가 23억 그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3분기 80억대로 대규모 흑자 전환을 예상했기 때문에 MCNX도 좀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메리츠증권에서는 오늘 IT 가운데 그 휴대폰 관련된 휴대폰. 자료를 좀 내기도 했는데 이것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는 올해 이제 상반기에 중국 내에서 폴더블 폰 판매량이 스마트폰 판매량은 별로 안 좋잖아요 최근에. 네. 근데 상반기에 중국의 폴더블 폰만 놓고 보면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72%나 증가하고 있다. 폴더블 폰이 상당히 잘 팔리고 있고 화웨이가 점유율 1위이고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내에 중국 폴더블 폰 스마트폰 판매량이 1분기 51%, 2분기는 99%나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폴더블 폰의 성장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도 72% 증가했다고 봤습니다. 지난 3월 출시한 신형 폴더블 폰 메이트 X3의 판매 호조 때문에 화웨이가 초고가 10,000위안 이상이 되는 초고가 폴더블 폰 스마트폰 시장 내에서 50% 점유율을 하고 있다 봤고요. 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걸 가져와 봤는데요. 네. 사진을 좀 띄워주시죠. 차이나 마켓에서 올해 상반기에 폴더블 폰 스마트폰 관련된 브랜드 세일 랭킹입니다. 화웨이가 1등이고 2등이 오포, 그다음에 3위가 삼성, 그다음 비보, 아너, 샤오미, 모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전체 폴더블 폰 스마트폰 전체 판매에서 3위를 기록하긴 했지만은 1만 위안 초고가
일반년 이상 초고가 폴더블 폰 스마트폰과 플립형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화웨이에서 2위를 차지했거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게 나옵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전반적으로 지금 50% 정도 이제 그 아까 화웨이가 차지했다 말씀드렸죠. 그 삼성이 이제 그 다음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3위 정도가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플립 같은 경우에 다음 사진 보시면 네. 예, 이겁니다. 플립 같은 경우에 화웨이, 삼성전자, 아너, 오포 등 상위 4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79%. 그리고 삼성이 두 번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플립 형태로 봐서는 중국 시장에서도 삼성이 상당히 좀 폴더블 폰을 잘 팔고 있다 볼 수 있어서 이제 중국에서 중국 자체 브랜드들이 또 잘 팔고 있긴 하지만 뭐 글로벌리 이제 어쨌든 폴더블은 삼성전자 잘 팔고 있고 많이 팔고 있는데 네. 중국 시장 내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 폴더블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IT 부품 내에서도 폴더블 폰 관련된 쪽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근데 뭐 절대 볼륨으로 치면은 사실 뭐 마켓 쉐어를 저렇게 가져가는 거보다는 전체적인 파이로 생각하면 절대 볼륨은 그렇게 크지가 크지 않겠죠. 않죠. 예. 지금 데이터 찾아보니까 제일 최근 쿼터의 삼성전자의 중국 마켓 쉐어 점유율 1.86%입니다. 예. 1.86%. 좀 주목했을 게 화웨이의 약진이 네.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년 동안 좀 쉬었는데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하면서 많이 증가된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네. 이제 애플과 거의 1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네. 화웨이의 약진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 화웨이에 납품하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도 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화웨이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너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아너. 이게 그냥 떨어져 나온 거니까 또 아 그래요. 예. 아너라는 게 회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델 브랜드. 예, 뭐 이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인데 제네시스 브랜드, 아 그런 느낌으로. 뭐 일본 차인데 토요타인데 렉서스 프레스 이렇게 나온 것처럼 아너는 별도로 따로 나온. 화웨이가 23%, 애플이 22%, 샤오미가 8% 이렇게 가져가고 있네요. 근데 폴더블 폰이 좀 많이 팔리나요? 예상만큼? 어때요? 글쎄요, 그래도 물량 대수로 봐서는 작년 대비로서는 꽤 성장을 하죠. 절대 물량 성장률로 봐서는 그렇고요. 아마 2, 3년 내에는 또 뭐 삼성전자 뭐 슬라이드 OLED 관련 쪽이 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폰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좀 폼팩트 입장에서는 하드웨어적으로 좀 넘어오지 않을까요? 기존에 물론 지금 접는 폰에 대해서는 뭐 플립이냐 폴더냐 네. 아직은 내가 그건 필요 없다. 아직은 좀 두껍고 무겁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쓰고 있지 않은 분들이 뭐 더 많죠. 그렇긴 하지만 저도 버티다가 폴더 이번에 5는 이번에 처음으로 폴더블 폰으로 넘어갔거든요. 아, 진짜요? 버티다가 대화면 쪽으로 한번 필요할 것 같아서 뭐 그립감도 괜찮고 무게도 괜찮아서 이제 그냥 일단 넘어왔는데요. 저는 이번 모델은 만족하거든요. 더 개선이 되겠지만. 그리고 뭐 제가 바꾸게 되면 한 2년 정도 뒤에 또 바꾸겠죠. 2, 3년 정도 뒤에. 뭐 그렇게 되면 지금보단 좀 더 얇아지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슬라이드 관련된 폰 팩트가 또 많이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 더 또 바꾸겠죠. 그런 쪽으로. 요거는 진짜 꽃을 피우려면 애플이 이제 접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제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되면 더 치열할 거예요. 스마트폰 시장은 더 치열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잘할 거라고 보기도 좀 쉽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폴더블 폰과 들어가게 되면 이제 OLED라든지 이런 쪽의 산업에서는 디스플레이 산업은 좋아질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건 좀 봐야 되고 뭐 힌지가 또 뭐 국내 KH파텍이 잘하고 있는데 힌지 쪽이 또 어떻게 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업체에 관련된 제품들은 힌지 쪽에 아직은 취약성이 굉장히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그런 기술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 부품사들의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테슬라랑 전기차 업체 주가가 상승하면서 우리나라도 일부 관련주 상승.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테슬라도 뭐 굉장히 좀 우호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어제 7.33%나 급등했고 리비안도 1.92%, 루시도 1.29% 등 주요 전기차 업체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는 증권사의 매수 추천 보고서가 또 발간되면서 뭐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모멘텀도 좀 일부 언급이 됐고 급등세를 기록했고요. 미국 증권사에 바이어드라는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테슬라의 3분기 사이버 트럭 출시 등으로 주가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 자료를 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또 이제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 관련된 예. 수입 제품 검사를 우리가 이제 히토류나 뭐 이런 것들 강제 노동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면화나 이런 것들. 근데 갑자기 미국 정부가 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 관련된 수입 제품 검사를 전기차 배터리 등으로 확대를 해버린 겁니다. 전기차 부품, 알루미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제 나오면서 사실은 전기차 관련된 그 양극재 쪽도 이제 긍정적인 흐름도 나타내는 어떤 이유로 이야기됐는데 뭐 오늘도 뭐 그게 결국은 좀 반영이 또 되고 있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네. 타이어, 알루미늄, 강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미국 관세 국경 보호국 이게 CBP라고 불립니다. 여기에서 압류가 최근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다소 조금은 그 가운데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2차 전지 쪽은 상당히 좀 그래도 뭔가 좀 중국 물량들이 좀 제어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국내에서는 나쁘지 않은 센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오늘 여전히 이제 또 평가를 받았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7월달 지표가 좀 양극재가 좋았죠. 수출 지표가 이제 좋았고 특히 이제 청주 지역의 지표가 에코프로 BM이 있는 청주 지역 그쪽 LG화학도 공장이 있습니다만 청주 지역의 양극재 수출 물량이 상당히 좋았고 월별 단위로는 아마 역대 최대치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제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에코프로가 이제 주목을 받았고요. 대구 지역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LNF 같은 경우는 조금 13% 정도 평가가 이제 플러스가 나왔는데 조금 아쉽다. 네. 3분기는 테슬라가 출하량이 좀 준다고 이야기했으니까 LNF 쪽은 조금 아쉬운 성장률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조금은 주가도 이제 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에코프로 BM 이쪽이 좀 평가를 받았고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조금 움직이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7월 달은 굉장히 좋았어요. 수출 지표가 좋았는데 자 다음 사진 좀 띄워주세요. 다음 예. 사진 띄워주시면 8월 달입니다. 8월 달. 이게 이제 8월 1일부터 20일치의 양극재 일평균 수출 금액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7월 달까지는 월 전체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일평균이 나와 있고요. 제일 오른쪽의 막대 그래프는 8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일평균입니다. 근데 어쨌든 7월 달과 8월 달을 비교해 보면 7월 대비해서는 8월 달의 일평균이 조금 줄었죠, 지금. 그렇네요. 그죠? 7월 반등하다가 8월 20일까지는 일평균으로서는 일단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20일 이후 마지막 남은 10일 동안에 또 집중되면 일평균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양극재 일평균 수출 금액이 조금은 20일까지는 7월 대비해서는 일평균이 조금 주춤하다 볼 수 있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리튬 이온 배터리 쪽도 일평균 수출 금액이 리튬 이온 배터리는 조금 확 줄었어요. 배터리는. 그러니까 양극재하고는 좀 달리 배터리는 좀 확 줄어든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셀 같은 경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조금 수출이나 물량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NCM 같은 경우는 양극재 NCM 같은 경우는 일평균 수출 평균 금액이 8월달 20일까지 일평균은 2,423만 달러. 일평균 수출 중량은 594톤입니다. 네. 그러니까 평균 판가도 톤당 4788달러입니다. 그 전년 동월비 일평균 NCM은 수출 금액은 마이너스 20% 그리고 일평균 수출 중량은 마이너스 7% 그리고 평균 단가는 마이너스 14%. 전반적으로 NCM은 전반적으로 20일까지는 좀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몰려 있으면 네. 그것도 달라질 수는 있지만 20일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그 NCA 같은 경우는 일평균 수출 평균은 금액이 NCA는 863만 달러, 일평균 수출 중량은 182톤, 그리고 일평균 판가는 톤당 47,404달러입니다. 전년 동월비 NCA 수출 평균은 플러스 5%로 조금 좋아졌고요. 그러면 일수출 중량은 플러스 28%. 네. NCA는 조금 좋아요. 그리고 평균 판가는 18%가 빠졌습니다. 잠깐 또 빠졌네. 예. 그래서 NCM은 물량과 판가가 모두 좀 20일까지는 일평균은 조금 약세 국면, 그리고 NCA는 물량은 성장이 유지되고 판가는 하락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물량이 NCM이 NCA 대비 3배 정도 이상 큽니다. 물량으로 봐서.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NCM과 NCA 합치면 8월 20일까지의 수출 일평균 금액과 중량은 20일까지는 일평균으로 봐서는 전년 동월비 마이너스 15%와 마이너스 0.4% 조금 이제 지금은 조금 처져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과 미국의 일부 공장이 지금 가동 중단에 좀 들어와 있어요. 네네. 8월 달에 그 영향도 좀 있고요. 그래서 리튬 가격 약세 때문에 판가 하락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긴 합니다. 다만 4분기부터는 폭스바겐하고 GM 등의 신규 모델 생산 시작이 되고요. 성수기 진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연된 물량들이 나옵니다. 4분기부터는. 그래서 4분기부터는 물량 회복이 또 예상된다는 점에서 아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7월 더불어서 8월까지 지금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상당히 좋겠죠.
지금 그 양극재 부분도 마찬가지고 네. 좋을 수 있는데 20일까지는 조금 주춤하지만 뭐 남은 10일 정도의 데이터는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 보는 거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입니다. 이게 22일 기준으로 톤당 22만 위안으로 상당히 좀 반등이 30만 위안 정도까지 나오다가 다시 22만 위안까지 빠져 있거든요. 네. 그럼 판가는 3분기도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주식적인 부분에서 보면 수급도 중요한데요. 네. 사람을 좀 다시 띄워주시면 하나증권 자료입니다. 23일, 8월 21일까지 업데이트 된 건데 2차 전지 관련 ETF 자수입니다. 여기 보시면 확 튀어오른 ETF가 있죠, 그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빠졌던 ETF가 다시 좀 회복되는 국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네. 그죠? 예. 소재가 저렇게 뛴 거예요? 아니죠. 지금 이게 2차 전지 관련 ETF 좌수예요. 네. 돈이 들어오는 것은 돈이 ETF 쪽에. 예. 아니 그러니까 소재 쪽. 그 네,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FM 저게 급등한 그렇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소재 쪽. 뭔데 저렇게까지 올라가요? 모르겠어. 뭐 이 ETF에 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최근에 좀 주춤하다가 7월 초 뭐 중순 이렇게 좀 주춤하다가 다시 자금들이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ETF 좌수 쪽으로 돈이 좀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수급 쪽으로 일단 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주 중심으로 해서 주가들이 좀 반등을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고 있는 모습도 네. 이런 어떤 좌수, 뭐 ETF 좌수라든지 그다음에 MSCI 어쨌든 거기에 또 편입도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역시 영향을 수급적으로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8월달 전반적인 어떤 수출 지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7월달은 워낙 좋았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데는 그 근거가 있다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오늘 되게 좀 약간 재밌는 뉴스가 또 나왔어요.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뭐냐면은 중국 업체 롱바이가 한국 공장을 짓고 미국의 그 뭐죠? 그 배터리 관련된 이런 것들 좀 피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IPO를 하겠다. 아 그러니까 한국을 생산 기지로 활용을 하고 네. 상장은 한국에서 해서 상장도 한국에서 하겠다. 예. 그래서 뭐 미국에 그걸 이제 우회적으로 좀 피해 가겠다. 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뭐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종성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니에요? 네네.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 가기 위한 하나의 우회 방식으로 한국을 이제 거쳐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그 해외 기업, 네. 미외 기업 그게 발표가 돼야 되는데 아직 발표가 안 돼서 그러니까 뭐 지분율 조건이라든지 뭐 중국 비중이 뭐 25%뭐 그런 조건들이 아직 안 나와서 조금 그것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 근데 뭐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 창출하는 거는 또 좋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또 경쟁을 또 거기 가서 우리나라도 배터리를 잘 만드는 나라니까 거기 가서 또 경쟁해야 되는 거는 안 좋다고 보는 거고. 중국 업체가 한국에 들어와서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공장을 설립한 사례는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그죠? 근데 이제 지금 공장을 한국에서 해가지고 매출 일으켜서 한국에서 상장하겠다는 이야기를 이제 외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조금 좀 다르게 봐야 되겠죠. 어떻게 다르게 봐요? 글쎄요, 이거를 또 한국에서 IPO를 오케이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어렵네요, 이거 네. 진짜. 약간 그런 정치적, 정책적, 뭐 그런 전략, 이런 국가 간의 전략 이런 게 또 얽혀 있으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도 얽혀 있으니까 뭐 하나 딱 나온다고 해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해석하기가. 근데 이제 어떤 한국까지 우회를 하면서까지 미국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굉장히 머리를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가 지금 힘겨워지는 교제가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한국을 그렇게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뭐 IPO를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IPO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까지 외신에서 나올 정도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우회해서 미국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는 거죠. 미국 쪽에서도 만약에 이걸 허가해주면 약간 이렇게 우회해서도 오네. 그럼 한국 니네 공장 있는 것도 뭐 규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SDI나 뭐 그러면 좀 쉽지 않겠네요. 근데 뭐 한국 업체들도 양극재 뭐 3원계만 막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LFP 관련된 양극재도 각 회사마다 지금 개발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LFP를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국내 3원계 입장에서도 시장이 있기 때문에 또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결국 3원계 쪽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우위가 있고 그 부분을 뭐 중국이 일단은 그렇게 따라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LFP를 가지고 뭐 10분인가 15분 뭐 해가지고 700km 가는 뭐 배터리 만들었다 뭐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네. 실제 이제 뭐
장착을 해가지고 실제 했을 때 그 기능을 정확하게 할 수 있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배터리 하나만 놓고 하는 것과 이제 그렇죠. 네, 자동차 이렇게 적용해서 하는 것도 다른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 경쟁에 대한 어떤 치열함이 결국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국내 업체들이 상당히 좀 잘해서 경쟁해서 이제 이겨내야 되겠죠. 네. 그것도 있고 이제 새만금에 지금 전구체 공장을 많이 짓고 있는데 네. 조인트 벤처로 중국 업체랑 하는 업체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 등등등이 거의 중국 업체랑 조인트 벤처를 하기 때문에 그 지분율이 그 관계에 대해서 미국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분율은 뭐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뭐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이 뭔가 전략 무기화되는 그런 느낌, 전반적으로 좀 블록화되는 느낌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주목해서 보실 게 에코프로가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1위로 등극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2차전지 전반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내일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오늘도 7% 가면서 126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네. 이거 왜 가는 건가요? 하면은 뭐 애널리스트 분들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아까 이제 분들이 수출 금액도 에코프로 BM이 청주에서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에코프로 BM은 1.8인가 2% 오르고 에코프로는 8% 올랐기 그쵸.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왜 오르는지 물론 뭐 수급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오르는 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캐스천 마크가 있는 것도 하나의 또 지속 가능하느냐 그것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오르겠어요? 좋은 종목이니까. 그렇죠. 그냥 간단하죠. 뭐 사니까 오르고 팔면 빠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중국. 뭐 우리나라는 추석이지만 또 중국은 국경절 연휴 네. 이때 또 이제 해가지고 많이 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다시 또 화장품이 또 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은 뭐 뉴스에 따라서 하루에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기 지표나 뭐 헝다그룹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벌어지다 보니까 뭐 경기가 안 좋다. 예. 이러니까 또 빠지고. 뭐 그러면 또 거꾸로 어떤 날은 똑같은 사태를 놓고 어떤 날은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걸 기대한다. 그러면서 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확실한 것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이제 어쨌든 단체 관광이 재개된다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많이 들어오는 와중에서 뭐 단체 관광이 뭐 들어와가지고 조금 더 들어온다. 이거하고는 좀 다르죠. 6년 뭐 5개월인가 그 만에 지금 열린 거기 때문에 워낙 안 들어오다가 지금 단체 관광이 들어오는 거니까 어쨌든 뭐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뭐 나는 그게 좋아 아니면 나는 그게 싫어 이런 뭐 기본적인 센티가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일단 들어오는 것 자체는 국내에 와서 일단 돈을 쓴다는 것은 의미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가 분명히 될 거고 그 소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없던 소비가 일단 국내에서 된다는 것은 어쨌든 긍정적인 면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되고 전반적으로 지금 9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국경절 연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 동계 운항 시즌에서 10월 29일 전후로 이제 항공 수요가 72만 명까지 회복될 것으로 지금 통계가 대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 제주도에 따르면은 중국 정부의 한국행 단체 관광 전면 허용을 발표한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제주항과 강정항에 들르겠다고 예약한 중국발 크루즈선이 267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들어오겠다고 예약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계됐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도 물론 이제 중국 관광객 6호 맞춤 상품을 개발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많이 들어올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약해놓고 노쇼도 해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여행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 267적 좋은데 예약만 하고 노쇼할까봐 무서워서. 네, 근데 하여튼 뭐 들어오겠죠. 얼마가 네. 들어오든 간에 들어올 거고 의미 있는 숫자가 되긴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관광이나 여행업체 전문가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잇따르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좀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 업종들도 일부 종목들이 좀 오르긴 했는데, 근데 최근에 올라도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중소형주가 오르지 대형주가 그렇게 가는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중소형 브랜드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소형 브랜드가 가니까 이제 ODM사, 뭐 연우나 뭐 이런 펌텍코리아 이런 쪽도 이제 주가들이 좀 움직인다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부터 자체 화장품 사업을 시작한다. 그리고 뷰티 기기 관련된 쪽에 관련해서 사업을 확장한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LG 같은 경우는 프라일 같은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옛날 기기가 있었었잖아요. 네. 그게 조금 중간에 노이즈가 생기면서 더 이제 좀 진행이 안 됐지만 과거에 이제 기존의 뷰티 기기 브랜드가 프라일이라는 어떤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화장품 기기라든지 함께 판매하는 방식으로 좀 미용 기기 유통이라든지 일단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해서 이제 사업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가전과 TV 외에 이제 다 새로운 맞춤형 고객 경험과 신사업을 통한 수익 다각화에 나선다라고 밝혔고 더군다나 쿠팡 같은 경우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성수동에서 메가 뷰티쇼 벌추얼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쿠팡이 오프라인 행사를 연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뷰티 판촉 행사 메가 뷰티쇼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쿠팡이 화장품 시장 공략을 좀 집중적으로 최초로 오프라인 시장에서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은 해석을 그런 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쿠팡이 화장품 시장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이것 때문에 뭐 마녀공장, 본느, 프롬바이오, VT, 잉그로드랩, 실리콘 등과 같은 중소형 브랜드들이 이제 주가들이 꽤 올라왔고요. 그 외에도 일부 면세점이나 네. 사업은 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쪽, 그리고 카지노 이런 쪽도 좀 주가가 반응이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화장품 중국의 프리미엄 그러니까 중국 기대감으로 또 오르는 화장품주들은 전략적으로 약간 미국에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이미 잘 내고 있는데 중국의 기대감까지 플러스 알파로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종목 위주로 아까도 중소형주 위주로 지금 많이 말씀을, 올랐고요. 네. 지금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더한 포텐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또 좋은 거는 주가 위치 보면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 예. 또 누워 있는 건 누워 있는 거 보자니 이유가 다 있고 진짜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24일부터 방류 개시 소식 등의 관련주들은 또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당초 오염수 방류가 이제 다음 달 초중순쯤으로 전망이 사실 좀 됐던 걸로 제가 뭐 기사를 통해서 이제 봤었는데요. 기사 총리가 예상을 깨고 오염수 방류 시점을 24일로 뭐 거의 결정을 한 것 같고 오늘 3시에 이제 국내에서도 일단 기자회견이 좀 있었죠. 그래서 발표가 뭐 정부 입장이 좀 나왔었는데 이제 오염수 방류 시점을 뭐 예상을 깨고 24일로 정한 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다음 달 초에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이제 저인망호흡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를 피하려면 또 빠르게 오염수를 방류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라고 그쪽에서 현지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 이전부터 그래서 뭐 개인적인 제 정치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는 뭐 주식시장에서 맞지 않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국민적인 입장에서는 좀 다소 우려스러운 건 있죠. 분명히 우려스러운 건 있습니다. 근데 여튼 뭐 시장에서는 아무튼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우려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반사수혜를 뭘 받는데 이게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그렇잖아요. 냉정하죠.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지진 나가지고 뭐 이렇게 인명 피해가 났다라고 하면 거기에 공장이 뭐가 있어. 그래서 그 공장과 관련해서 한국에 잘하는 그 경쟁사가 어디야? 그럼 한국의 경쟁사가 주가가 오르겠네.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생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냉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소금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이제 식품 관련주도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육계라든지 이런 쪽도 이제 대체 관련된 쪽으로도 주가들이 좀 반응을 했고 아울러서 이제 위드텍 같은 경우도 원전 오염수 모니터링 기술을 보유했다는 점이 또 부각되면서 위드텍이라는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아무튼 좀 뭐 시끄러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이게 어떤 식으로 뭐 해석이나 평가하기는 저거 좀 어렵고 아무튼 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이게 얼마나 더 갈지 이런 종목들이 근데 어쨌든 근데 이것도 수급에 의한 테마주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만 뭐 그런 쪽으로 오늘 장에 좀 수급이 몰렸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염수는 알겠는데 육개는 왜 오르는 겁니까? 회 안 먹고 닭고기 네, 그렇죠. 회랑 닭고기랑 이게 호환이 되니까 호환은 안 되는데 뭐 그렇죠 맨날. 회 대신에 치킨 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닌가 모르겠네. 근데 좀 손은 안 갈 것 같긴 해요. 수산물 쪽으로도. 예. 약간 심리가 그렇죠. 모르는 거에 단기적으로라도 대한. 어쨌든 단기적으로라도 이게 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제가 요 얘기를 클로징 벨에서 한번 지금 오늘 했다가 채팅창이 난리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죠. 이거는 뭐 글쎄요, 뭐 본인의 아이고. 신념에 따라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걸 뭐 언급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제 어쨌든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항상 이제 뭔가 피해가 입으면 거기 수혜를 보는 게 항상 나타나죠. 그거는 이제 항상 시장의 어떤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와 편승해서 테마주들이 급성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정말 맞는지는 또 몰라요. 우리가 뭐 초전도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맥신도 마찬가지고 네. 뭐 그냥 수급이 막 쏠리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말 어지럽게 올라가는 부분인데요. 좀 얼마나 더 이어질지 그리고 또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급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저도.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얘기했어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논란을 알아야 되는 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가 논란이 되는지 알아야 피할 수가 있으니까.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OMC 쪽은 그렇고 요거 엔비디아 아까 네, 아까는 이제 제가 IT 기판 같은 거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순수하게 이제 반도체 쪽만 이야기를 하면 요 얘기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네, 오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아까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주가들이 꽤 올랐었고요. 어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 마감했어요. 그래서 전일 대비 2.8%나 올랐는데 오늘은 국내에서 반영이 안 됐고 네. 또 소부장들은 오히려 오늘은 오일장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도 주가들이 좋았었는데 오늘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에서 많이 빠졌어요. 약간 세론 느낌도 좀 들고 약간 23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에 먼저 올렸다가 네. 웬만큼 좋게 나오지 않고서는 시장에서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를 포함해서 좀 빠져버리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엔비디아도 어제 8.47%가 이제 급등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급등세를 보였고 HSBC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780달러로 제시했고요. 최근에 엔비디아를 800달러까지 올린 IB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고 또 팩스셋에 따르면 월가 애널리스트 50명 중에 43명이 현재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하고 있고 평균 목표 주가는 529.60달러. 지난 18일 종가 432.99달러 대비 22% 오르는 수치다. 그러니까 이제 한 530달러 정도 평균 목표 주가가 있는데 일부 IB에서 지금 뭐 780달러, 800달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실적이 나올 건데 저는 이제 실적 자체에 나오는 숫자보다는 엔비디아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가 제일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예,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뭘 하겠다, 뭐가 확장하겠다, 아니면 뭐가 모자라서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TSMC가 아까 COWS 관련된 부분에서 뭐가 안 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 나오면은 그러면 TSMC가 만약에 뭐 대응을 다 못 하고 있다. 그럼 뭐죠? 엔비디아가 수요 대응하려면 뭐예요? 삼성에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삼성에 엔비디아 물량을 준다고 이야기하면 그럼 삼성의 밸류 체인에 관련된 HBM 관련된 소부장 쪽은 뭔가 또 영향을 받을 거니까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 자체로는 워낙 이제 지금 어닝에 대한 숫자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그 숫자에 대한 방점보다는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뭐 쇼티지가 나오는데 뭐 수요를 갖다가 지금 공급이 대응을 못 하고 있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TSMC 말고 다른 쪽으로도 우리가 푼다 뭐 이런 쪽이 뭔가 나온다면 국내 쪽에서는 좀 시사한 바가 있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HSBC에서는 엔비디아 관련된 이제 타겟 프라이스를 좀 상향하면서 전체 AI 서버 추정치를 상향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지금 잠깐 말씀을 좀 네. 드리자면 2023년 같은 경우는 전체 AI 서버 추정치를 기존에 16만 2,500개에서 20만 개로 늘렸습니다. 상향된 거네요. 예, 그리고 엔비디아가 그중에 19만 875개를 한다라고 했고요. 20만 개 중에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22만 2천 개 정도로 AI 서버가 추정치였는데 24년 추정치 상향을 40만 개까지 늘렸습니다. 거의 2배 정도 올렸거든요. 기존 추정치에서. 와. 그 가운데서 엔비디아가 38만 5천 개 정도를 합니다. 거의 다 한다고 보는 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사 보면은 영국 정부가 나서 갖고 이제 뭐 GPU를 한 5천 개 정도 정부가 나서서 5천 개 지금 뭐 확보를 하려 나섰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숫자예요. 물량 금액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AI GPU 수요가 공급을 계속적으로 초과할 것이다라고 HSBC가 이야기를 했고요. 2024년까지도 계속해서 클라우드 AI 캐펙스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GPU 출하량 추정치를 23년도는 약 152만 7천 개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8개가 한 개 서버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버로 치면은 23년도에는 서버가 약 19만 875개 정도가 예상된다는 거죠. 서버로 치면. 근데 24년도에는 약 308만 개까지 GPU 출하량이 나오고요. 서버 숫자로 보면은 38만 5천 개까지 서버가 더 늘어난다. 수요가. 그래서 상당히 좋은 쪽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KB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를 냈는데요. 참 재밌는 리포트가 하나 네. 나왔습니다. KB증권에서는 삼성전자 언급을 하면서 최근 삼성전자가 북미 GPU 업체로부터 AI 반도체 HBM3와 패키징의 최종 품질 승인을 동시에 완료한 것으로 추정한다. KB증권에서 리포트를 냈어요. 그럼 북미 GPU 업체는 어디겠어요? 어디요? 엔비디아겠죠. 엔비디아? 그러면 삼성전자가 HBM3 관련해서 패키징 관련된 최종 품질 승인을 엔비디아로부터 받았다라는 리포트를 KB증권에서 낸 겁니다. 근거가 어딘지는 잘 그 모르겠습니다. 근거를 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냈습니다. 이렇게 와. 리포트를 냈고요. 공격적인 리포트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HBM 턴키 생산 체제를 구축한 유일한 기업이 삼성전자이고 메모리 반도체 HBM과 패키징 2.5D 어드밴스드 패키징 턴키가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파운드리까지 다 갖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HBM까지 쓰라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HBM까지 쓰라는 걸 그쵸. 제안을 한 거죠. 엔비디아 쪽에. 그리고 해외 유수 아마 그 소식통을 통하면 지난주였나요? 그때도 아마 턴키로 엔비디아 쪽에 계약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뉘앙스의 해외 쪽발 뉴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AI 반도체 관련 한 8개에서 10개 고객사로 확대가 삼성전자 되고 있고 HBM3 확장 버전인 HBM-P도 올해 4분기 북미 GPU 업체에 샘플 공급을 전망하고 있다라고 오늘 KB증권에서 삼성전자 리포트를 냈고요. 하이닉스와 TSMC의 뒤졌던 HBM과 패키징 부분을 턴키 공급으로 따라잡겠다는 삼성전자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평가하니까 그거 그러면 삼성전자보다는 이 삼성전자 밸류 체인에 있는 이 HBM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으로 좀 스터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본다면 엄브렐라 리서치 자료가 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예. 엄브렐라 리서치 자료인데 반도체 업종의 기관의 순매수 대금 추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선은 5일 누적 기관 순매수 대금이고요. 황색 선, 그러니까 이제 오렌지 색깔은 20일 누적 기관 순매수, 그 다음에 회색 선은 60일 누적 기관 순매수입니다. 이 파란색 선 5일 누적 순매수가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죠. 순매수가. 그죠? 근데 그래도 마이너스권이에요, 아직까지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많이 팔았는데 네. 판 걸 조금 이제 돌리고 있는 모습이고 있다. 아직까지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순매수가 아직 아니거든요. 그건 뭐죠? 5일 누적으로는 빨리 먼저 돌겠죠, 당연히. 네. 5일 누적이니까, 그죠? 최근에 기관이 이제 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 금액은 수준은 크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은 기관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빈집이다. 그래서 뭔가 확정이 되면 기관들이 새롭게 사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쪽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때요? 근데 이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 반도체 업종이니까 그렇죠. 중소형주까지도 포함입니다. 어떻게 엔비디아 실적 이번에 좀 기대 좀 하고 계세요? 아니면 오히려 조금 경계감? 그러니까 내일 모레 새벽에 발표가 되는데 저는 뭐 실적은 잘 나오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지속성과 포텐셜이 얼마만큼 멘트를 하느냐 그게 최대 관건인 것 같아요. 뭐 실적이 뭐 못 나오고 그것보다는 잘 나오긴 잘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포텐셜 여러 가지 부분들 그거를 조금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황 사장 성격에 파이팅하지 않겠어요? 그 대표의 성격이 좀 항상 공격적이죠. 그쵸. 파이팅하고 그리고 또 파이팅. 자신 있게 이야기를 또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좀 약간 분위기로 봐서는 3분기에 아까 뭐 인터포즈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 있잖아요. 이게 약간 공급이 좀 안 되고 TSMC가 이제 COWS 관련된 대응이 그쪽도 캐파가 있기 때문에 대응이 다 이제 수요 대비해서 대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는 엔비디아의 출하량이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3분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보수적으로 보는 게 악재는 아니고요. 결국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TSMC로는 대응이 안 되네. 그러면 우리 3전에 줘야 되겠어. 근데 삼성전자가 거부할 수 없는 조건으로 턴키를 요청했어? 그래, 턴키로 좀 일정 부분 가져가. 네. 이러면 이제 국내 반도체는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포함한 그 밸류 체인들. 그러니까 그걸 보셔야지, 뭐, 엔비디아가 이번에 2분기는 좋았고, 3분기 쉬니까 피크아웃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국내 업체의 삼성전자를 포함한 그 반도체 업종에 어떤 영향을 엔비디아가 미칠 것인가. 이걸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대감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가 있는. 알겠습니다. 게임 얘기해 볼까요? 세계 최대 게임 전시회 게임스컴 네. 기대감 등의 일부 관련주 상승. 네, 뭐 최근에 NC소프트를 포함해서 이제 리니지 라이크 관련된 이슈에서 웹젠이 일단 소송에서 좀 패소를 하긴 했습니다. 네. 항소를 직접 했고요. R2M인가요? 그게 이제 당장 서비스가 바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NC소프트 입장에서는 저작권 관련된 부분은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NC소프트도 약간 아쉬운 소송 결과였고 웹젠 입장에서도 좀 아쉬운 소송 결과였고 카카오 게임즈 관련된 부분들이 아케이지워 관련된 부분들도 소송이 이제 진행되고 있거든요. 초입 단계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근데 이제 실적단으로 봤을 때 매출 규모로 보면 지금 R2M 같은 경우는 매출이 아주 볼륨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 카카오 그 리니지 관련해서 대비해서 크지 않은데 아케이지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출 볼륨이 커요. 이번 2분기 기준을 봤을 때는 리니지보다 아케이지워가 훨씬 매출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의 이 부분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조금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 유저가 만약에 서비스나 중단 관련된 리스크가 있다면 또 뭐 리니지 쪽으로 혹시 올지 그 부분 좀 더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올해 북미 유럽권을 통틀어서 최대 규모의 게임쇼로 떠오른 게임스컴 2023이 현지 시간으로 23일부터 27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행사에 한국 게임 업체가 신작을 돋보일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펄 어비스가 게임스컴 개막 그 전야제 행사는 오프닝 나이트 라이브 이게 이제 ONL인데 붉은 사막 인게임 플레이 장면이 담긴 신규 영상을 공개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기대감이 높아질 것 같고 네. 그라비티는 국내 개발사가 개발한 9개 신작 게임을 출품하고 있고요. 아마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 부스를 아마 운영할 거로 보입니다. 넥스는 아까 오프닝 나이트 라이브에서 신작 워헤이븐과 퍼스트 디센던스 관련된 신규 영상을 공개할 것으로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고 네. 네위즈는 AMD 부스를 통해서 오는 9월 출시를 앞둔 신작 피의 거짓을 B2B 공간에 출시해서 시연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네위즈가 좀 가장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피의 거짓은 워낙 피의 거짓. 좀 뭐 화제작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사전 예약을 좀 하고 있나 어쨌든 뭐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위즈는 조금 단기 모멘텀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부 종목들이 조금 반등이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슈는 있는데 게임 이제 좀 갈 때 됐나 하고 실적 찾아보니까 대표적인 게임주들 실적 안 좋죠. 전년비 마이너스 뭐 20% 30%. 야 진짜 이런 그런 신작 게임들도 뭐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또 실제로 뭐 베타 테스팅이나 뭐 이런 걸 해봤을 때도 네. 생각보다는 좀 많이 이슈는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케팅하는 비용은 많이 반영이 되고 그쵸. 출시는 했는데 매출은 안 올라오니까 계속 실적적이 안 좋죠. 결론적으로. 근데 내일 게임스컴 열리니까 네. 그거 아까 이제 그 출품작들 네. 말씀하셨지만은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응할 때 게임주에 대한 그거를 모멘텀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아까 말씀드렸지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같은 붉은 사막. 경우도 내년도 초에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대작 부분에서 뭐 4분짜리 틀어주지만은 그런 거 부분이 모멘텀으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정프로님이 몇 년 전에 이거 뭐라 그랬죠? 붉은 사막 뭐 뻘건 사막?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뻘건 게임은 되게 좀 추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쵸. 영화 산업과 비슷해가지고 뭐 기대감은 있는데 열어보면 뭐 이렇게 정말 기대를 안 했다가 히트를 치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 또 엄청 기대를 했는데 열어보니까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 개발팀이 바뀌기도 해요. 너무 오래 끌다가 팀이 뭐 기존 개발팀이 나가버리고 새로운 팀이 또 내부에서 받고 이래가지고 약간 엔터랑 느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만드는 건 기본이고 거기서 이제 운빨과 같이 합쳐져서 이게 빵 터져야 되는데 그게 또 되는지는 한번 뭐 지켜보겠습니다. 기존 게임의 운영 체계를 그대로 답습했다 그러면 별로 모르겠어요. MMORPG를 뭐 기존 게임하고 똑같은 걸 그렇게 많이 그렇죠. 돈을 내면서 할까요? 저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할까요? 그냥 뭐 짧게만요. 그러니까 맥신? 뭐 맥신 테마 분류 기업들 뭐 관련성 부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진 좀 마지막으로 띄워주시면 휴비스에서 뭐 사실은 뭐 관계 없다 이야기거든요. 그 맥신 관련 고분자 나노 복합제와 그 제조 방법을 출연했는데 그게 21년 9월에 특허를 냈습니다.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맞긴 맞는데 근데 이번 카이스트 연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출연한 특허를 활용한 사업 계획도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부인 공시를 했고요. 그리고 아모센스 관계자도 이제 맥신과 동사가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고 맥신이 전자파 차폐 소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모센스가 관련 테마에 엮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동 인베스트도 자회사 경동이 티타늄 시추 관련 주관권을 갖고 있어 테마주로 분류됐는데 해당 광산의 경제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처음에 움직일 때 처음에 말을 안 했을까? 한참 지나고 안 움직일 줄 알고 하루 이틀이면 끝날 줄 알고 그리고 또 막 움직이니까 또 뭐 일부 또 물량을 뭐 시간외로 뭐 팔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부 종목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신뢰를 주기가 좀 어려운 거죠. 참 이렇게 근데 관계 없다고 보도 자료 내도 또 왔다리 갔다리 또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아모센스나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경동 인베스트 이런 쪽은 거의 급락했거든요. 그다음에 나노, 뭐 나인테크도 급락했거든요. 네. 근데 휘비스는 보합이에요.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아니라고 하는데도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수급 이슈를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확실히 지금 돈이 갈 데가 없다라는 게 더 확신이 드는. 자, 알겠습니다. 이 자료 다시 한번 좀 뜯어보고 싶은데 어디서 볼 수 있죠? 네, 뭐 3프로 TV 앱에서 신의 자료실 들어가시면 자료실. 원고를 그냥 그대로 다 올려놨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구두로 그 숫자를 전해드리는 부분도 있어서 요걸 한번 쭉 보시면은 조금 더 와닿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의 자료실 들어가셔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데일리 힌트 박근형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